네,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입니다. 오늘 2시 라이브는 오전 11시죠. 오전 11시 이준석 대표 특별 게스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정원철 예비역연대 회장님 이렇게 모시고 우리 최상병 특검 관련 특별 인터뷰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두 분이 구면이시죠 원래? 예, 몇번 뵀죠. 네, 특히 지난번에 저희 3월달에 네. 박정훈 대령 그렇죠. 3차 공판 네. 앞에서 같이 그때 참관인. 제가 꼭 가겠다고 생각했고 2차 공판도 가려고 했었는데 네. 그때 1차 못 맞춰가지고 3차 공판 꼭 가야겠다. 그게 선거 중이었지만은 사실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재판장에서 또 얼마나 황당한 재판이 이루어질지 또 보고 왔습니다. 예. 네. 우리 정 회장님도 그때 네. 이번에 공판도 같이 했었고, 예. 네, 이번 야6당 네. 공동 특검 촉구 회견. 예. 그때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승낙을 해주셨다고. 예. 그때 제가 이제 야당 전체가 좀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님하고 조국 대표님한테 먼저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님하고는 직접 연락을 하다 보니까 흔쾌히 바로 승낙을 해주셔서 네. 일이 이제 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혼자 보수시고 나머지 다 진보 그렇죠. 쪽이시니까. 사실상 한당 네. 개혁신당 이 대표님 말고는 나머지는 범민주당이었어요. 네.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 정당의 가치에 맞게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대한민국 유일 보수 정당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저는 뜬금없는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해병대 4군 체제, 해병대 4성장군 배출한다. 아니 이게 사실 해병대의 지금 가장 주요한 사안이 지금 대선 때 어딘가 공약 박아놓은 뭐 4성장 배출하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 해병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해병들이 최소한 무리한 작전에 투입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대민 작전 투입되고 그래야 그 부대의 자부심이 유지되고 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해병대 하면 지금 최상병 건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건 할 생각 없이 대선 때 어디 집어넣어놓은 그 공약 하나 또 끌고 와가지고 우리 해병대한테 잘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하려고 해병대 4성장군은요 뭐 전체 해병 중에 0.001% 정도가 갈 수 있는 자리고 그냥 보편적으로 해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사병들. 용사들과 그리고 맞아요. 이 소임 간부들 이런 사람들의 안전 확보는 훨씬 중요한 문제죠. 뭡니까 이게 진짜? 그거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려는지 몰라도 오늘 3시에 해병대 전우회의에서 네. 기자회견을 원래 이제 서울 용산 후암동에 구 해병대 사령부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려고 하다가 빠꾸를 먹었대요. 이제 정부 쪽에서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네 쪽에 이제 그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에 산다 그러는데 전우회가 어떤 회견하려고? 일단은 제가 본 것이 뉴스원에서 난 건데 정확하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원에서 내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 그냥 뭐 현상 유지적인 그런 수준의 얘기를 낼 거로 본다고 하는데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 사성장군을 달고 그것이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고요. 근데 해병대 전후에는 거기에 좀 긍정적인 얘기를 내놓을 수도 있어요. 아, 환영한다. 거기가 왜냐면 고위급 거기는 다 사령관 출신들이 이제 총재를 맡기 때문에. 근데 이준석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병대 100만 해병 중에서 상당수가 병 출신입니다. 다 병장 전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 해병들의 자존심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해병대 자존심을 높이는 것은 이 최상병권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그쵸. 자존심을 드높이는 그 일이다. 해병대 전우회가 지난번에 김은국 호랑나비 가수 거기가요? 그렇죠. 탈퇴하신. 그러니까 예, 이게 참. 거기시죠. 저는 이제 제가 이번에 사실 해병 1사단 장병들을 보면서 항상 마음에 걸렸던 것이 제가 2022년에 이제 당대표 쫓겨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을 막 돌았어요. 아, 그때 맞아요. 근데 2022년에 제가 포항을 마침 갔는데 그때 포항 수해가 나가지고 그 1사단이 상륙 돌격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그렇게 막 투입되고 그랬어요. 수해 복구에. 그래서 제가 그 해병대 장병들은 같이 포항에서 침수된 곳들 복구하는 데 참여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그 대민 작전이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그죠. 그 다음 해에 이제 예천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또 말하자면 무리한 투입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 있어요. 당시니까 칭찬을 받았던 분이 이제 임성근 그렇죠. 전 사단장.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거예요. 해병대가 특히 1사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유사시에 진짜 상륙해야 되는 부대거든요. 최전선에 서야 되는 부대인데 이 부대의 사기가 유지되지 않으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입만 열면 무슨 뭐 전쟁을 불사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상륙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족을 예를 들어 해병에 아니면은 육군이라 하더라도 부대 보내놨는데 그런 어떤 대민 작전에서의 최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많은 부모와 가족들이 지금 분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둔감해요 이 문제에 가지고. 그렇죠. 오늘 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영수회담, 네. 그러니까 뭐 과거 용어지만 어제 이제 신임 비서실장 인선되면서 조금 지금은 약간 유보 상태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뭐 여당은 이미 내부에서 뭐 그런 기사가 나와요. 거부권 쓰겠다. 그리고 재의결하면 이제 우리는 당론으로 뭐 이게 무기명이지만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의제를 뭐 이 대표님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 의제를 25만 원 예. 민생지원금. 그러니까 뭐 5개, 6개 의제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 그렇죠, 짧은 그렇죠. 시간에 5천 하면서. 근데 요거를 지금 메인으로 들고 나왔어요. 지금 영수회담에 최상병이 아니라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25만 원 민생 지원금이라는 거 제가 어제도 한번 지적했지만은 그게 총선 이제 한 2월 3월 국면에서는 뭐 낼 수도 있는 공약이었겠지만은 최근에 물가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대두된 상황 속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지금 단순히 야당 지도자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한 도전을 할 사람이라면은 내가 한 공약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맞게 유예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은 이번에 적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또 거부권을 맞게 되면은 이건 진짜 진실 규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안보 중에서도 무슨 매번 무슨 그런 북진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우리나라의 안보의 중요 가치가 결국 복무하는 그런 국민들이나 아니면 그런 안전까지 따지는 그런 안보의 개념을 살피는 사람이라면은 이거 최우선에 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대한민국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글쎄요 명예롭게 복무하고 싶은 사람들 많을 텐데 최소한 본인들의 안전은 보장되길 바랄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소탄대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을까? 정 회장님 어떠십니까? 이 선거 때도 뭐 그 말 많았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뭐 확실하진 않지만 내심에 과연 정말 최상병에 대해서 진심이 있는가? 뭐 이런 의심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의제 얘기가 일단 민주당에서는 화장실 다녀오기 전과 후가 다르면 안 됩니다. 저희 해병대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야당을 밀었어요. 그죠. 뭐 사실상. 비례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왜냐면 뭐 1대1 구도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야당을 밀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낙선 운동이 합법이라서 네. 임종득 그리고 네. 신범철 뭐 등등 낙선 후보들 운동 가서 나왔었죠. 낙선 운동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 민 거죠. 그렇죠. 그거에 넘어서서 개인적 이제 유세를 요청하는 민주당 쪽에도 계셔갖고 맞아요. 제가 용인병, 용인정, 부산 북구 갑 음, 그리고 뭐 천안 갑 뭐 경북 영주 영양봉화까지도 가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린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좀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본회의도 한 달이 지나서 올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주요 의제도 아니에요. 이게 올라갈지도 모르는 건데 그쵸. 뭐 그 2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뭐 정치인들께서 따져 보셔야겠지만은 그게 메인 의제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메인 의제는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다른 더 주요한 사안을 다루고 나서 서브로 넣어야 되는 거지 그게 주요하게 다뤄진다라는 것은 저희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저는 25만 원 문제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대통령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최상병 특검은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해병대 예비역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야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공약을 실현하는 데 합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의제를 꺼내지 않았다. 그거는 야당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망각하는 거예요. 서로 약간 이심전심 빠터라 했다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정치에서 빠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거는 최상병 거는 여느 공약 빠터와는 다르게 이건 진실규명과 정의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저는 이 건에 있어가지고 진짜 이재명 대표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이번에 결국에는 야당 간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그런 어떤 영수회담에서의 잘못된 선택으로 깨지게 되면은 그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대표에 갈 수밖에 없다. 사실 이 대표님께 저희 기자들이 깜짝 놀란 게 네. 저도 지난 종면 현장에 있었지만 네. 그 야 6당에 있는 네. 그것도 힘들지만 네. 사실 그 자리에 조국 대표가 왔어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한 자리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교섭단체 얘기도 나오고 게다가 거기 12석이니까 뭐 개혁신당 잡아먹는 거 아니냐 뭐 여러 설이 나온 상황에서 자리에 서기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거는 최상병 특검 법안이 가장 현안 중에 중요하다. 저는 최상병 특검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지만은 우선 그 통과되기 전에 대통령께서 우선 결자 해제를 좀 하셔야 된다. 결자 해제. 이런 주장 끝없이 해왔어요. 왜냐? 이건 아까 제가 삼창국만 다녀와서 또 얘기하지만은 그 재판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정말 웃음거리예요,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윗선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라를 검사 시절에 실천해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이 국정원 자리에 들어서고 나니까 무슨 뭐 장관이나 아니면은 사령관 이런 사람들 지키겠다는 취지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보세요. 이태원 참사 때 어제도 보니까 저는 법정에 이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출석하는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얼마나 분노했으면은 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안경을 이렇게 막 침을 하시겠어요. 근데 머리채를 잡고 말씀하자겠죠. 저는 그런 거예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공무원들이 매번 일이 생겼을 때 최상위 공무원들이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되면 누가 그 고위직 하려고 하겠냐. 뒤집어 보면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그런 식으로 김광호 청장도 그렇고 다 해병대 지금 임성근도 그렇고 다 지금 기고만장해가지고 오히려 유가족들의 분노를 사게 되는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 이태원 참사 때 김광호 청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상민 장관이 책임졌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 그거는 일괄백계의 취지로서 고위공무원이 이제 책임을 지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핵심 참모였지만은 민정수석을 하다가 물러나기도 하고 물러나면 그 다음에 나중에 대통령 실장으로 부르기도 그렇죠, 하고 비서장. 시민사회 수석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정무직이라는 것은 애초에 임명될 때 언젠가는 정무적 책임을 져야 될 상황에서는 책임진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그런 계약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지금 하니까 모든 분노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디 그 하위직에서 책임을 씌우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 않겠는데 다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박정훈이라는 참군인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면은 나는 괜찮고 뭐 사단장도 괜찮고 사령관은 괜찮겠지. 그게 어떻게 정의입니까? 예, 박정훈 사실 뭐 하위직도 아니고 그렇죠. 그 병과에서는 최고 선임인데 그 대령 정도의 사람만 뒤집어 씌우고 이거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무도한 겁니다. 이건 어느 정도. 그 해병대 예비역연대 입장에서도 뭐 좀 어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네. 계속 지금 이런 식의 결국은 좀 화를 불렀다? 특히나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3월 4일 날 이종섭 전 장관, 네. 이종섭 전 호주 대사.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정 회장이 그러면서 땡큐다. 그분이 가만히 있었으면 불이 붙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슬프지만. 근데 그분이 나가면서 갑자기 불이 붙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저는 정말 그 이제 계속 여당을 좀 지지해 왔던 사람으로서 봤을 때 여태껏 이렇게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는 정치인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 시기에 그거를 했어야만 했을까? 저 같았으면요. 만약에 제가 그 수사 외압을 가한 그 이제 수뇌부였다면은 총선 끝나고 해라. 그 대표님도 했어야 그랬을 것 하지 같아요. 않을까요? 그런 일을 했으면 안 되지만 그죠. 했다면 이미 말을 정무적으로는. 들어놨다면 근데 그걸 하신 분이
결국에 대통령이 임명하신 거잖아요. 호주 대사를. 참 그것도 참 그렇고. 근데 기본적으로 일을 너무 키우셨어요. 이 일을 진즉에 잘랐을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 갖고 수사 외압을 해서 사단장을 처벌하지 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그거를 인지를 하고서 해병대 사령관도 물러나고 사단장도 물러나고 국방부 장관선에서 한 걸로 해서 정리를 시키자라고 소설을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런 일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치 영역이 네. 있어요. 그랬다면 우리도 그만 갔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해병대 예비역들이요, 기존에 해병대 전후에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각자의 생업을 열심히 살던 변호사, 기자, 뭐 각 그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세요. 전문직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생업까지 뒤로 해가면서 여기 나왔느냐? 우리도 적정한 타협선을 제시해주면 물러난다고요. 근데 그걸 안 했거든요. 저희의 타협선으로 딱 본 것은 뭐냐면 저희는 수사 외압도 논하고 싶지도 않았고 작년 10월 기준으로서 임성근 자르면 우리는 다 빠질 생각이 있었습니다. 임성근만 자르면 되잖아요. 지금 영전하시죠. 예. 이게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육사 화랑대 연구소로 정책 연구를 한다는 미명하에 보내놓고 해군 관사를 주고 해놨더니 CBS 기자분들한테도 그렇고 한 200여 분 맞아요. 언론인들한테 저희도 해명을 보내고 등기를 있어요. 받았어요. 근데 웃긴 얘기 하나 있잖아요. 윤승훈 선수 지금 잡혔다고. 네. 그 언론에 오늘 저녁 뭐 나올 거니까 PD수첩 PD수첩 잡혔어요. 잠복해가지고 저기 대방동 쪽이 바다마을이라고 거기 해군 관사 거기서 하시는 거를 근데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그걸 여기서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다른 데서도 포착하셨을 네. 수 있는데 저한테도 우편을 자꾸 보내려고 이게 해가지고 두꺼운 등기가 온 거예요. 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단체 내에 그 밴드가 있는데 임성근 조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알아요. 뿌락지가 누가 들어왔고 누가 뭐 하는지 알고 있어요. 대파가 저희는 근데 그거를 가만 냅두고 얘가 뭐 하나 그걸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주소를 엄청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희 단체 주소를 거기다 우편물 보내려는 거죠. 내용 증명을 보내서 그렇게 하려는 걸 알았는데 김규현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으니까 노출이 돼 있으니까 글이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육군 화랑대 연구소라고 써놨는데 요 바코드 있잖아요. 네. 바코드를 추적해 보니까 신길 7동 우편 출입국에서 보낸 그러니까 거예요. 보낸 주소는 쓴 거는 네, 공릉 쪽인데 그 상계 사실. 근데 직인이 지킨 거는 신길동. 그렇죠. 그래서 바다마을 쪽. 저희가 이제 다 해병대 나온 사람들이니까 아 여기는 그 근처에 해군 호텔이 있다. 야. 근처에 해군 관사가 있어. 그렇죠. 라고 저희가 PD 수첩에 제보를 했죠. 야. 그래서 거기 잠복했다가 오늘 저녁에 나온대요. 야. 근데 사실 임성근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명쾌하게 본인이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어디서 숨을 곳이 없다. 어디서 숨을 곳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대통령이 지켜주겠느냐.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사람을 쉽게 쓰고 버리는 사람인지는 다 알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부하였던 박정훈 대령에게 벌어졌던 일이 임성근이라는 사람에게 꼬리 자르기가 안 일어날 것으로 보이느냐. 나는 빨리 밝은 세상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안 그래도 어제도 또 그 경찰 조사가 네. 이루어졌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 그 현장 수색했던 대대장 이모 중령이 네. 근데 아니, 상식적으로 위에서 야 허리춤에 물에 들어가 이거를 위에서 지시하는데 현장에서 누가 지시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그거를 임성근 사단장은 자기가 안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장에서 알아서 했다. 그래서 어제 경찰 조사에서 그 이모 중령이 아니 어떻게 윗선에 그거 없이 군대에서 그런 지시가 이루어지냐. 제가 이제 군인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그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추앙하는 군인 중에 보면 백선엽 장군이 있죠. 근데 백선엽 장군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낙동강 전투에서 이제 칠곡의 다부당 전투에 밀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밀리면 낙동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무너질 때 권총권에 들고 내가 앞장서 나를 따르라. 내가 뒤로 물러나면 날 쏴라. 그 책 그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 우리 군인들 중에서 기억나는 멘트고 또 저는 기억나는 분이 있다면은 이분은 뭐 보수적 성향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은
최명신 주월 사령관, 아, 그 베트남 파병 네. 주월 사령관 하셨던 최명신 장군, 결국에는 국립묘지에서 사병묘역에 안장되기를 선택하신 중장인데 그거였거든요. 저는 모든 군인들이 그 두 가지 행동은 생각해봐야 된다. 물러나면 나을 사람 항상 가장 위험한 곳에 앞장서겠다는 이야기고, 항상 특별한 대우 대신 사람들과 함께하겠다는 그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보는데, 지금 해병대가 우리나라 최고의 돌격 부대여야 되는데 지금 해병대 최고 지휘부에서 그 두 가지 자세가 안 보여요. 예. 물러나면 나를 써라도 아니고 예. 뒤에를 쏘고 있어요, 부하들을. 그죠. 예. 나를 시켰는데 쟤네가 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최수근 상병이 이렇게 가족이 아픔을 당했으면은 그 가족의 아픔과 같은 선에서 함께 해야 되는데 도망만 가려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대표님 바쁜 시간인데 네. 몇 가지만 좀 예. 끝내겠습니다. 예.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정은철 회장님도 같이 했지만 총선 때 예비역연대는 이제 최상병 그 사건 이후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현충원에서 좀 참배 좀 해달라고 네. 생일이니까 네. 최상병의 이제 네. 고인의 생일이었으니까 그런 소동도 있었는데 이 대표님은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재기라서 오래 봤지만 천안함, 제2연평해전, 연평도 뭐 이런 식으로 마리논 이게 순직 장병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징병제다 보니까 예, 그렇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가고 싶은 사람 뭐 있습니까? 근데 끌려가는 거지. 아니 가고 싶으면 병역 비리가 있겠냐고. 안 가려니까 병역 비리 있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끌려간 장병들이 현장에서 순직하고 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사실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별로 챙기는 정당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미국은 뭐 보수당, 그러니까 가족, 전통, 뭐 집단, 그러니까 국가주의가 옳은 건 아니지만 군인을 먼저 챙기는 게 기본적으로 공화당 쪽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보수당은 뭐 물론 민주당도 챙겨야 되지만 그게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굳이 챙기시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제 85년생이니까 그때 이제 사실 연평도 포격전이나 이럴 때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서해에서 이제 서해수원에서 기리는 많은 장병들은 저와 동년배인 사람들이 많아요. 네, 특히 뭐 거기에 뭐 연평도 포격전에서의 뭐 서정호 하사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역을 얼마 앞두지 않고 그런 일을 그죠. 겪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빈자리들 사실 복학하면은 또 그게 아마 서정호 하사가 법대생이었나 그럴 거예요. 또 그런 커리어를 걷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어쩌면 저와 동년배이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이렇게 돌아가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 그래서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치하면서 그 사람들 목까지 진짜 대한민국 한번 열심히 이렇게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사실 또 이 해병대 우리 또 최상병 사건 이런 걸 겪으면서 솔직히 저한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정치하면서 저를 이제 약간 형 정도로 보고 그냥 좀 많이 바꿔달라고 하는 그 20대 젊은 양들들 그 사람들의 문제도 또 저한테 가볍게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다루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에서도 보면 국방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사병들의 복지나 안전 이런 문제보다는 장성들 위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 국방위가 돌아가고 이런 경우 많았고 예전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19대 국회 때 이제 저랑은 친분 관계는 김광진 의원이 이제 사실 사병 출신으로서 이제 국방에 들어가면서 했던 말이 나한테 청년 문제를 다루라고 하면서 청년 비례대표 국회를 뽑았는데 처음에 국방위 가라 그랬을 때 사실 내키진 않았다. 여기는 장성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전략 논하고 이런 공간이가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국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20대 초반에 징집된 병사들이고 그죠. 그러면은 가장 청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곳이 국방이 아니겠냐라는 얘기 했었는데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 이제 21대 국회에도 보면은 뭐 장병들의 복지나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뭐 상당한 발전이 있었죠. 뭐 장병들의 외출 외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완화되고 그리고 휴대폰 사용 문제 같은 것들도 완화되면서 사실 그 병역 내 불합리한 이런 일들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저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잘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상황 속에서 최상병 건이 생긴 것 그리고 그 원인이 어느 출세에 좀 눈이 이제 많이 돌아갔던 그런 어떤 고위 장성의 만약 문제였다고 한다면은 뭔가 저는 발전하고 생겼는데 그게 되돌아지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예, 이게 인재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가 이 정권 출범하는데 기여를 상당히 했던 사람인데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자기 가치를 깎아먹으면서까지 이렇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래서 더더욱 분개하는 게 있는 거죠. 거의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또 일설에 이런 말도 있어요. 본인들 사이에서 이런 조롱이 있더라고요. 그 윤 대통령이 천안함 티셔츠, 네, 막 모자 네, 이거 뭐 휴일에도 입고 다니시고 바깥에 그때 회에 가서 뭐 김건희 여사랑 같이 갑자기 뭐 툭 나와가지고 이제 스냅샷 찍고 아니 천안함 티셔츠는 그렇게 입고 다니시다가 사실 그게 이제 장병의 무고한 죽음을 민주당이 선동적으로 이용한 거에 대한 어떤 반발 그거를 상징적으로 티셔츠로 보여준 거잖아요. 안보를 날 챙기겠다. 근데 정작 최상병에 있어서는 쏙 뒤로 들어가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천안 이제 생존자 이제 전후회 쪽에 이제 전준영 회장이라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사실 천안함 생존 장병들하고 얘기할 때 가장 마음 아픈 건 뭐냐면은 어쩌면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천안함 생존 장병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는 얘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네. 왜냐면 보수는 집권하면 아까 말했듯이 그 티셔츠 입고 다니고 이런 거 하는 거 외견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행사장에서 우대하고 이런 모습 보이려고 하겠지만은 정말 국가보훈처나 아니면 여러 기관에서 그런 천안함 장병들의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보수 정권을 적극적으로 나섰느냐 그럼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행사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진보 진영대로 또 보면은 뭐 천안함 이 생존자들은 뭐 폐잔병이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 그쵸. 아니면 뭐 최원일 대령에 대해 가지고 폐장이라고 표현해 가지고 굉장히 그런 분노를 자아낸 적도 논란에 있었고 관련돼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발언에 있어서 문제된 적도 있지만 보수는 보수대로 또 그러면은 실질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노력했느냐 저는 그 말 들 때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고 사실 저도 그래서 제가 그때 국민의힘 당대표 되고 나가지고 가장 먼저 제가 맞아요. 찾아간 게 대전현충원이었고 네, 거기 쭉 한번 다 참배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사실 저는 아주 일부를 빼놓고는 가고 싶은 군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갔을 때 그 명예로운 경력이 조롱받는다든지 이런 것 막아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본인의 안전에 대해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대한민국이 예전에 전체주의적인 사회일 때 아직까지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그때는 뭐 나라를 위해서 개인이 조금 뭐 위험에 빠지고 희생 그런 세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수 정치인들은 알아야 된다. 그렇죠. 사실 그리고 20대 청년 문제도 아니고 정 회장님 때 한번 연대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박정훈 대령 모친 분이나 뭐 최상병 모친 분 이렇게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그렇죠. 그 부모들이 있어요 지금. 그 인구가 뭐 어림잡아 1,000만이 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도 이 사건을 보고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들은 과연 안전할 것인가?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아들도 이렇게 억울하게 묻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정서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군에서의 의문사 사건들도 많았고 그리고 사고에 대한 어떤 불투명성 때문에 많이 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또 이런 걸 뭐 사망 사고를 이첩하도록 하고 이런 보완들이 법으로 됐지만은 실제로 또 그런 것을 적용했을 때 권력이 그거를 또 어떻게 통제하려 들 수 있느냐 이걸 보면은 앞으로도 또 보완적 입법이라는 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우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본인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적인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건이기 때문에 개입했다면. 네, 개입했다면 저는 그런데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무리하고 이종섭 그 장관을 어디 대사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퍼즐이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가장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것들부터 빨리 풀어내라. 오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 취소부터 빨리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최상병권에 있어가지고는 첫째로는 정말 유가족의 마음이 어떤지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 그분들이
그리고 아까 해병대 이제 예비역들의 이 예비역들이 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업을 하시는 분들인데도 이렇게까지 나서가지고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을 앞두고 신성모 국방장관에게 뭐 뭐 대비 태세나 이런 거 물어보면은 각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평양에 가가지고 점심을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런 오판을 하셨던 거잖아요. 아, 그렇죠. 대통령 옆에 어떤 간신들이 지금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말했던 이 징집된 우리 젊은 장병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피지 않고는 해병대가 어떤 훈련을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장비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 돌격부대로서의 사기가 서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어느 대통령보다도 북한의 도발에 엄정대응하겠다 아니면은 뭐 전쟁 부사하겠다 이거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전에 6.25 때 맨날 뭐 말씀 안 해주시면 북진 통일하겠다 이런 얘기 듣고 있다가 나중에 초기에 쫙 낙동강까지 밀린 거거든요. 저는 소위 말하는 그 고위층 출세에 눈이 먼 군인들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진짜 대통령께서 우리 군의 사기를 살리는 건 뭔지 아셔야 된다. 아버님 마지막 하나씩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형 남은 건 그거예요. 영수회담은 남았고 이제 그거는 뭐 민주당의 공이 가 있는 거고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거부권을 쓸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실은 5월 2일에 올리면 거부권 쓰고 돌아오는 이제 28일 5월 28일 본회의 때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의원들 이탈표가 한 열 몇 표 나와야 돼요. 현재 21대에서 통과시키려면 그 뭐 모든 작전을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예비역연대는 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향후 뭐 어떤 식으로 좀 공개할 수 있는 계획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도 아니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100석 이상을 갖고 있는 정당이 윤 대통령하고 같이 순장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 하는 것만큼 하고 퇴장할 때가 있겠죠. 정상 임기를 채우든 못 채우든.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이 같이 퇴장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묻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순장하지 마라. 그러려면은 양심껏 표결에 참여하셔야 의견 된다. 투표에서. 예, 양심껏 표결에 참여하실 것을 저는 촉구합니다. 그 이 대표님 이제 21대에는 뭐 양양자 의원, 이런 의원 작지만 네. 강한 이제 그 세력이 있잖아요. 향후에 뭐 공개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계획이나 작전 정도면. 제가 오히려 제가 선거 끝나고 제가 뭐 1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3-4분 정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얘기하다가 이제 최근 현안이니까 세상방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적어도 대화한 분들은 이거는 거부권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 하셨어요. 거부권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그러면은 실제 거부권을 쓰면은 소위 말하는 반대표를 거부권에 대한 반대표, 제2결표를 던질 것이냐에 대한 건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저는 21대 국회에 마지막에 그래도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는 거는 뭐 순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결국엔 용기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거부권을 쓸 것 같아요. 썼을 때 재의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안 쓰겠죠.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거부권을 쓰고 부결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 내에서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이번에 거부권을 쓰지 않도록 설득해내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 뭐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임명했다고 하는데 첫 가름대가 될 겁니다. 첫 시험 때다. 네, 첫 시험 때고 이번에 만약 이분들이 진짜 정무적 보조 역할 제대로 한다면은 거부권 쓸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최상병 관련해서 그렇죠. 또
또 큰 거 이제 몇 번의 파도가 남았어요. 저희 개혁신당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네. 우리 해병대 예비역원들 측과 그리고 또 야당 공조도 저희가 네. 무리 없이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 만나신 것도 꺼리낌 없으시죠? 이 법안에 대해서는 또. 조 대표님이 만나는 건 좋은데 그 요즘 들어서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 당하기 전에 나서 만나달라부터 이거 너무 좀 조급해하시는 것 같은데 통 크게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김혜랑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롱 기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